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부산을 찾아 이준석 전 대표와 만납니다. 이 사전에 합의된 일정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어떤 이야기를 나눌지 주목됩니다. 이런 가운데 희생을 핵심 키워드로 내건 혁신안 2호에 국민의힘 내부가 술렁이고 있는데요. 두 분과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김장수 전 여의도연구원 상근부원장,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인요한 혁신위원장, 이 부산에서 열리고 있는 이준석 전 대표의 이 토크 콘서트에 깜짝 방문을 했습니다. 이 3시부터 시작된 토크 콘서트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말 그대로 인 위원장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회동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고 회동이 있을 가능성이 커 보이거든요. 회동이 있다면 어떤 얘기가 좀 오갈까요? 일단 지금 이게 합의된 일정이 아니라는 건 아마 인요한 위원장 쪽에서는 이준석 전 대표한테 만나자고 계속 말씀을 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공식적인 공개적인 만남을 안 잡아주니까 이제 찾아가서 만나는 모양새를 취하는 것 같고요. 인요한 위원장이 이준석 대표한테 할 얘기는 딱 정해져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당이 조금 그래도 바뀔 테니까 그 탈당해서 신당 창당하는 거는 좀 안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할 거고, 이준석 대표는 얘기를 한다면 계속 당의 변화 수준 그리고 자신들이 요구하는 바를 계속 강하게 얘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이 전 대표 측이 공식 행사에 찾아온다면 안 만날 수는 없다 이렇게 말을 해서 회동 가능성은 커 보입니다. 또 어떤 이야기가 오갈지 장 부위원장님. 그렇죠. 일단 만날 가능성은 높아 보이기는 하는데요. 그 회동에서 정말 실질적으로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지 그 부분은 좀 미지수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특히 이준석 전 대표가 인요한 위원장 방문 전에 SNS에 올린 글, 문구가 좀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다름 아닌 통미봉남 그리고 화전양명책이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통미봉남이라고 하면 미국과 통하면서 남한은 봉쇄시키겠다라는 것이고, 화전양면책은 겉으로는 평화를 이야기하지만 속으로는 전쟁을 준비한다라는 것을 뜻하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 두 가지 단어가 뜻하는 바는 국민의힘의 혁신위원회 또는 국민의힘이라는 당에 대해서 이준석 전 대표가 신뢰할 수 없다라는 의중을 저는 간접적으로 내비친 것이라고 보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의 회동은 그 만남 자체로는 어느 정도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 발 더 나아가서 실질적인 이야기가 나오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일단 회동 과정들을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인요한 혁신위원장과 이준석 전 대표의 회동 장면이 들어온다면 또 저희가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인 위원장, 유승민 전 의원도 만났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변화를 요청했다라고 밝혔고 관철되지 않을 경우 신당 가능성을 시사를 했거든요. 이준석 전 대표 역시 신당 카운트다운 말하면서 12월에 거취를 정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저는 유승민 전 대표가 얘기한 변화가 뭔가 이거를 좀 고민해 보는데요. 실제로 유승민 대표는 시점이 총선 승리보다 대선 출마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들의 판단은 아주 단순해요. 우리 당에서 대선 후보가 되는 게 최선책이고, 그거 안 된다 그러면, 우리 당의 대선 후보가 안 될 것 같으면 신당 창당을 한다. 근데 그 전에 이제 2020년 총선 때 유승민 대표하고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통합을 했어요. 그때 전제 조건이 공천권이었어요. 그러니까 김영우, 김세연한테 공천권을 준다는 전제로 통합을 해서 이분들이 얘기하는 변화나 이런 게 자기나 자기 계파 사람들에 대한 어느 정도의 공천권을 보장해서 이후에 대선 가도를 보장하겠다는 얘기가 나오면 이렇게 당에 머물 거고, 그 얘기가 잘 될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그전보다 유승민이나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당원들의 분위기가 안 좋아서 그걸 많이 보장한다, 이게 이제 당원들의 반발을 부를 가능성이 있어. 저는 가능성으로 따지면 이분들이 탈당해서 신당을 창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신당 창당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셨는데요. 저는 유승민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신당을 창당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라고 보이기는 하는데요.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신당 창당은 정말 최후의 수단으로, 최후의 카드로 쓸 가능성이 높다고 아직까지는 판단이 됩니다. 특히 두 분 모두 다 국민의힘을 변화를 조건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국민의힘에는 혁신위원회가 꾸려져 있어서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지금 부산까지 찾아간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민의힘의 주류 세력들이 바라보고 있는 당의 변화와 이준석 전 대표
또 유승민 전 의원이 이야기하고 있는 변화의 의미가 과연 같은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갭을, 그 격차를 해소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같이 가기는 어렵다는 판단이 나올 수 있는 것이고 12월이라고 한다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거든요. 그리고 12월을 이야기한다는 건 뭐 각종 선거제 개편이라든지 국회에서 있을 수 있는 예산안 처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마무리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시기이기 때문에 저는 그 뭐 이준석 전 대표를 포함해서 뭐 유승민 전 의원까지도 모든 가능성을 열고 생각을 하고 있겠다라는 판단은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희생을 키워드로 한 두 번째 혁신안 발표를 했습니다. 이른바 윤핵관과 당 지도부, 중진 의원들의 총선 불출마나 수도권 험지 출마가 요지인데 그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저는 뭐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주장하는 대로 다 되지는 않지만 특히 뭐 우리 당의 이제 중진이나 일부 핵심 위원들이 그래도 뭐 국민들의 기대에는 못 미치더라도 어느 정도 이에 부응하는 수도권 출마나 불출마를 선언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어쨌든 뭐 저희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할 얘기는 많지만 지금 경제 상황이 되게 안 좋아요. 그리고 그게 뭐 윤석열 정부 탓이냐 뭐 이런 논쟁을 하기 전에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우리 당에서 일부 의원들의 이제 어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누가 됐든 좀 희생하고 뭐 고통을 같이 하려고 하는 노력은 하지 않겠나 이렇게 짐작하고 있습니다. 네, 그 파장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인요한 혁신이 2호가 나온 것인데요. 특히 이 부분, 중진이나 뭐 지도부들이 불출마 또는 험지 출마를 권고하는 부분은 정식 의결안이 아닙니다. 권고안에 머무른 것인데요. 그것 자체가 이번 이야기 자체가 얼마나 국민의힘에서 파장이 큰지를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보입니다. 공식 의결을 하지 못한다는 건 그만큼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것에 대한 반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논란들이 가속화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권고안의 형식으로 나온 것이라고 봐야 될 텐데요. 그럼 결국에는 이것을 지도부가 수용할 수 있느냐, 여기로 모든 초점이 모여질 것이라고 보입니다. 수용을 하지 않는다 또는 이것에 대한 후속 조치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공허한 이야기에 불과한 것이고 오히려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생각했던 것처럼 이 부분 혁신이 쉽지 않다라는 부분을 체감할 수밖에 없고 그 모습들은 실망감으로 내비쳐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혁신위가 이 권고안을 냈으니까 과연 지도부가 이 부분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당장 타깃이 된 친윤계 의원들 사이에서는 월권이다 이런 불만이 터져 나왔고요. 또 한편에서는 이 이용 의원의 경우에는 당에서 불출마를 요구한다면 마다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혀서 좀 반응이 엇갈리거든요. 예. 일단 이용 의원이 이제 윤 대통령 측근이라는 점을 또 모르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이용 의원이 이제 그 윤 대통령이 경선 후보 시절부터 수행실장을 했어요. 수행단장. 이게 어떤 분들은 이제 이 수행실장이 대통령 후보보다 더 힘들다고 할 정도로 웬만한 뭐 의지 없이는 불가능한데 본인도 이제 오랫동안 준비해왔던 걸 내려놓을 수 있다는 발언을 했어요. 근데 왜 친윤계 의원들이 희생을 해야 되냐면 선거라는 게 친윤만 가지고는 못 이기지 않습니까? 친윤 의원 지지자들, 그다음 비윤, 뭐 더 나가서 뭐 대통령의 좀 비토그룹까지 껴안아야 되는데 이분들이 만약에 자기 선거구, 자기 유리한 적을 계속 고수를 한다면 다른 분들이 피해를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분들을 지지하는 분들이 이탈하기 때문에 친윤 의원들이 조금 이렇게 비워줄수록 그 자리에 이제 뭐 비윤이라든가 내지는 조금 더 중도 확장성 있는 분들을 모실 수 있기 때문에 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당연히 친윤계 의원들의 자기 희생이 어느 정도 필요하고 그리고 저는 친윤계 의원들이 나는 절대로 희생하지 않겠다 이렇게 나오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혁신위의 권고안이고 과연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를 받아들일까요? 그렇죠. 그게 가장 어려운 부분일 것 같습니다. 사실 지도부도 이미 이 영남 중진 의원들에 해당하는 분들 굉장히 많이 계시거든요. 특히 당대표부터 김기현 대표도 지금 울산 지역의 중진 의원이십니다. 윤재욱 원내대표도 대구의 또 의원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도 이 혁신안의 권고안의 대상자라고 해석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장 지도부부터
자신들이 불출마를 할 것인지 또는 본인들의 지역구를 내려놓고 험지로 갈 수 있을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답을 내놓아야 될 텐데요. 아직까지는 그 즉답을 피하는 듯한 그런 분위기들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문제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고 또 그 안에서 파장이 굉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당장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뭐 김용태 전 최고위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이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영남 중진이라고 하실 수 있는 여러 의원들 사이에서도 볼멘 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런 부분들이 행동으로 이어질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회의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와 함께 발표된 4개의 혁신안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의원 정수 축소, 세비 감축, 또 하위 20% 의원 공천 배제 등이거든요. 일단은 이 특권 포기를 들고 나왔다 이런 점에서는 총선 이슈를 선점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을까? 여기에는 물음표가 붙습니다. 이건 좀 나눠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뇨한 위원장이 그 배경으로 말씀하신 정치인들이 편하려고 하면 국민들이 힘들고 정치인들이 희생하면 국민들이 편하다 이 말씀하셨잖아요. 이 원칙엔 대부분 동일하실 것 같고 이 중에서 이제 지금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불체포 특권 포기는 헌법에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바꿀 수가 없고 의원 정수 축소하고 세비 감축은 이건 이제 민주당의 당론인지는 몰라도 민주당 당론하고는 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어느 분들이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의원이 많지 않다. 뭐 세비도 높은 편이다 아니다. 특히 이게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주장하는 거여서 근데 민주당에서 동의를 하지만 이거 두 개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게 법률안 개정사항이기 때문에 근데 하위 20% 위원을 평가해서 하위 20% 공천을 배제한다. 이거는 항상 정당에서 이 정도 수준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당 같은 경우는 의원들의 대부분이 지역구 의원들 대부분 영남이다 보니까 영남에 이제 60 몇 분 계신데 20%다 해도 이게 만만치가 않아서 근데 저는 이거는 될 거라고 봅니다. 하위 20% 의원 공천 배제는 될 거고 의원 정수 축소나 세비 감축은 민주당이 어떤 입장을 정하느냐에 따라서 안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예. 네, 국민의힘 혁신위가 통합, 희생, 그리고 변화 이렇게 키워드로 잡고 이번 이 4개 혁신안은 희생 부분 과연 어느 정도의 실현 가능성이 있을지. 그렇죠. 일단 뭐 특권을 내려놓는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공감 가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다만 아까 부원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여러 입법 사안들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당원 당규로 또 해결이 된 부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 특권을 내려놓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적인 공감대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야당인 민주당에서도 이 내부에 대해서는 또 얼마든지 앞으로 논의해갈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다만 이제 영남권의 이제 중진 의원들의 불출마라든지 또는 뭐 그 험지 출마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더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분들이 불출마나 험지 출마를 선언하신다 하더라도 그러면 영남 지역에 새롭게 열리는 그 빈 공간에 어떤 분들이 들어가시게 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란은 후속적으로 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 공천에 있어서 뭐 대통령실과 가까운 분들이 공천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주게 된다라고 한다면 결국엔 혁신위의 이 권고안 자체가 대통령의 측근들을 공천하기 위해서 사전 작업을 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결의 비판들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지금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혁신위의 이번 권고안이나 의결안을 지도부가 어디까지 수용할 수 있는지 1차적으로 그것이 판가름의 어떤 분기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윤 대통령이 김기현 대표 일기체제 지도부에서 활동하다가 이 보궐선거 패배 이후 사퇴한 임명직 당직자들과 비공개 만찬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이 국민이 원하는 바에 귀를 기울이고 또 더 낮은 자세로 국민이 원하는 일을 해야 한다 이렇게 당부를 했는데 이건 좀 어떤 의미로 보세요? 이게 지금 뭐 일반 국민 눈에는 두드러져 보이진 않는데 저는 이게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의 하나의 특징이라고 봅니다. 그 전에 보면 어떤 뭐 중요한 선거나 이런 게 있고 패배하면 그때 있었던 뭐 당 지도부가 책임을 져요. 그리고 이제 이러고 물러나신 분들이 보통 관계가 되게 안 좋아져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책임을 그 사람들한테 미룬식이 되고 근데 윤석열 정부에 와서는 저는 이거는 뭐 대통령이 일차적으로 정부 전체의 책임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고 정치적으로 근데 이제 몇 분이 그거에 책임을 맡으신 분들이 그만뒀는데 그렇다고 이게 책임을 대통령이 이철규 사무총장이나 뭐 전 누구한테 미루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같이
그런 부분이 아니고 그러니 같이 모여서 다음 정부 성공을 해서 더욱 열심히 일하자 이런 메시지를 분명히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볼 때 윤석열 정부에서 상당히 큰 강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 뭐 하다가 책임지고 누가 책임 있냐 이렇게 싸우고 나가고 나간 분들이 또 이렇게 상당히 비판적인 세력으로 돌아서고 이런 모습들을 좀 안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장 부위원장께서는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하십니까? 일단 대통령께서 김기현 대표 체제 뭐 일기 분들을 이제 불러서 이제 뭐 노고를 취하하시는 자리는 그리고 거기서 나왔던 메시지는 그 자체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노고를 취하하고 앞으로 총선 과정에서 더 잘해줄 것을 격려하고 다독인 자리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다만 이런 문제는 남습니다. 아시다시피 국민의힘에서 얼마 전에 인재영입위원회가 꾸려지고 그 위원장으로 전직 사무총장이셨던 이철규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지금 다시 새롭게 모셨습니다. 사실 그렇게 된다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패배의 책임을 지고 국민의힘의 지도부, 국민의힘의 당직자 중에 일부였던 사무총장직을 사퇴하셨던 이철규 의원이 다시금 인재영입위원장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과연 국민들께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어떤 참패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정말 이 민심 앞에서 엄숙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 또는 이 반성하겠다, 혁신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서서도 인요한 혁신위가 하고 있는 지금 여러 그 영남 중진들 물갈이로 인해서 그런 그 물갈이가 된 자리에 인재영입위원장이 대신 이철규 위원장과 앞으로 꾸려질 인재영입위원회가 새로운 인물들을 영입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이 방향이 혁신과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혹들, 여러 가지 우려들이 계속해서 제기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민주당의 앞으로 공천 과정에도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총선기획단 다음 주 첫 회의를 앞두고 있거든요. 다만 이 비명계에서는 자객 공천 가능성 언급하면서 불안감을 내비치고 있고 지도부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스템을 약속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민주당은 이해찬 대표 이후에 그 시스템 공천이 이른바 자리를 잡았습니다. 당원 당규상의 공천과 관련된 룰이 이미 다 정해졌고 공개도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총선기획당도 구성이 되었지만 총선기획당에서 뭐 공천을 개입한다거나 이럴 가능성은 당원 당규상도 전혀 존재할 수가 없는 그런 권한이고요. 다만 또 자객 공천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용어에도 저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자객 공천이라는 건 말 그대로 누군가가 의도를 가지고 자객을 보낸다라는 의미가 될 텐데요. 당내에서 그런 의도를 가지신 분들도 없고 현재 그런 이야기조차 전혀 성립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어 자체도 좀 동의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지난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많은 수의 의석수를 차지를 했기 때문에 각종 선거 지역구에서 민주당 현역 의원들과 그리고 또 도전하는 또 정치인들의 또 경선에서의 어떤 경쟁들이 지금 앞으로 펼쳐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의 구조적인 어떤 문제라고 봐야 되는 것이지 이것이 마치 뭐 친명과 비명과의 대결이다 이렇게 한정적으로 제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전 정치적인 공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민주당 내 개파 간 공방은 좀 잦아들지 않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이제 이 면에서 장 변호사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제 이 친명들이 잘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지금 민주당에서 비명 의원하고 친명 후보가 경선을 하면 대부분 친명 의원들이 다 이길 겁니다. 친명 후보가.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이건 시스템의 문제가 아닙니다. 민주당은 그 공천 시스템이 상당히 투명하게 오래전에 확립돼 있고 총선기획단에서 이 문제를 건드리지도 않을 거예요. 원래대로 할 건데 그래도 비명계 의원들은 국민들은 비명계 의원들에 대한 지지가 있어도 민주당 당원대 의원 구조에서 이분들이 다 떨어질 겁니다. 이미 뭐 4년 전에 금태섭 의원이 무명의 후보에게 졌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자객 공천이 아니라 비명계 의원들은 쉽게 얘기하면 그냥 경선해라 이러면 자기들 다 질 거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 말고 이제 뭐 다른 식의 예를 들면 친명계 후보를 전략 공천으로 밀어넣는다 그러면 이제 정당 민주주의에 위배되지만 그건 아닐 겁니다. 근데 경쟁을 해서 질 거가 분명하고 그럼 민주당의 문제는 그게 아니라 이 대의원 당원, 권리당원의 70~80%가 강성 뭐 흔히 얘기하는 개딸들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이재명 대표의 독주 체제가 거의 뭐 정당 민주주의를 압살하고 있다. 이게 문제라고 더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국민의힘의 메가시티 서울구상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입니다. 민주당 소속 김동연 경기지사는 지방 죽이기다, 대국민 사기극이다 이런 단어를 쏟아내면서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가고 있고
민주당은 뚜렷한 찬반 입장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찬반 입장을 내놓지 않는 이유는 뭐라고 보시는지요? 이거 저는 이게 지금 광역 뭐 기초 이 시스템이 무지하게 오래된 시스템 아닙니까? 17개 광역 단체 이 시군들 놓고 그래서 사실 이거는 우리가 정치 쇼를 하는 게 아니라 이명박 정부 때부터 메가시티는 이미 전 세계적인 조류고요. 이명박 정부 때부터 70개로 전국 광역 이 행정망들을 다시 바꿔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데 지금 일부에서 이제 그런 주장들이 강하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민주당에서도 이게 뭐 270개 이건 아마 제가 볼 때 조선 시대부터 내려오던 제도일 겁니다. 지금 뭐 인구나 교통망들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그거에 맞게 업데이트하자는 주장을 민주당이 이거를 뭐 지금 예를 들자면 경기도인데 뭐 경기 북구 분관까지 있는데 경기도 북부와 남부가 전혀 연관성이 없어요. 근데 경기도라는 행정구역 체제에서 뭐를 항상 같이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다시 전면적으로 국가 행정체계 개편이라는 측면에서 좀 볼 필요가 있다. 근데 민주당은 뭐 항상 고민하는 게 표니까 이 어느 쪽 표가 많은지 이걸 고민하고 있느라고 공식적인 입장이 안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민주당은 비열한 정치쇼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는 있지만 찬반 입장은 내놓지 않고 있거든요. 이 배경 뭐라 보십니까? 사실 김포가 바로 이제 서울의 그 행정구역만 편입되는 것, 그 문제에 제한해서 지금 답을 할 상황은 아니라는 판단으로 봐야겠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특히 이제 메가 서울의 문제는 김포시가 그냥 서울로 행정구역이 편입된다 안 된다 그 문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그럼 메가 서울이라는 그 서울을 더 확장시키는 문제가 과연 이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이 시대 정신에 맞는지 이런 부분 그리고 전국적인 국토 개발 문제, 또한 행정구역의 개편의 문제, 그리고 또 김포시가 처해 있는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지 애로사항 중에 하나인 5호선 연장이라든지 이렇게 문제를 확대해서 결국 주민들의 실질적인 삶이 나아지는 방향이 어떤 것인지 이런 것을 고민해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이 논의를 확대해서 더욱더 거대 담론으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물론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김포시뿐만 아니라 그 인접되어 있는 지역의 서울시 편입 가능성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부분은 아직 공론화가 덜 된 설익은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총선용으로 던진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민주당으로서는 어떤 것이 주민들과 국민의 삶을 그리고 국토 개발에 더 나은지를 더 판단해서 거대 담론으로 접근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분만 얘기해주세요. 네, 한마디 하시죠. 이 문제 이제 정치적이라고 그래서 제가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행정체계 바뀌어온 게 경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서울을 뚝 떼서 중간에 있는 데를 행정구역을 분리해냈어요. 이게 모든 도구가 마찬가지. 충남이 있는데 대전을 뚝 떼어 중간에 떼어냈어요. 그전에 근데 대전 충남이 같이 행정구역이었는데 이걸 다 떼어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충남도라는 도 전체에서 대전이 뚝 떼어나고 그 주변부들끼리 같은 행정구역이 돼 있어요. 서울과 경기도도 그런 문제고 그래서 이거를 바꾸자는 논의는 그런 면에서 지금 변화된 행정체계에 맞게 그러니까 뚝 떼어난 중간 저 건너편으로 갈 게 아니라 이 도시하고 연결해 다시 짜는 게 맞다라는 그 행정 체계 학자들의 오래된 주장이 있습니다. 그거에 기반해서 이게 시작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장수 전 여의도연구원 상근부원장,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